오늘은 하수 처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우선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하수, 그러니까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아서 제대로 처리한 후에 공공수욕으로 내보내는 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가 처리되는 과정, 또는 우선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처리를 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이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어떤 공정을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큰 그림을 보면 우선 일반 가정, 공동주택을 비롯한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 하수를 일단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각종 오물이 섞여 있으면 미생물이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BOD 성분을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무 토막, 플라스틱, 무슨 이런 것들은 미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primary treatment, 1차 처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에 침전조를 거쳐서 가장 중요한 반응조인 에어레이션, 그러니까 활성 슬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이 탱크로 이 하수를 보내게 됩니다. 이 하수에는 물론 용해성,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이 주로 많이 있으며 미생물이 좋아하는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처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무거워진 이 슬러지, 미생물을 분리를 한 후에 위에 깨끗한 물은 염소 소독을 거친 후에 공공수욕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주로 액체, 특히 물이 되겠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주로 고체인 미생물 또는 1차 침전조에서 가라앉은 거대 분자, 이런 물질들을 이제 모아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거대 분자를 잘게 또 잘라서 그 다음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스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이런 다이제스천 탱크, 소화조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소화조에서 역시 일을 하게 돼서 미생물이 일을 한 후에 또 그것을 이제 분리 공정을 거쳐서 필요 없는 이 고체 성분의 고형물에 해당되는 슬러지는 이제 바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그림으로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일단 하수가 유입이 되면 발 스크린을 통해서 큰 물질 또는 물에 뜨는 이런 물질들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공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래나 그러니까 물보다 무거운 물질들은 이제 가라앉게 만들고, 그래서 그 스크린을 거친 다음에 1차 침전조에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슬러지,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생슬러지라고 얘기하는데, 솔리드 웨이스트를 이제 우리가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용해성 유기물질이 에어레이션 탱크, 그러니까 폭기조로 옮겨지게 됩니다. 폭기조에 옮겨지면서 compressed air, 그야말로 공기를 불어넣게 되는데, 공기 속에는 역시 산소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반응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미생물하고 물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니까 침전조, 2차 침전조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클린 워터는 소독을 거쳐서 이 공공수역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라앉은 것들은 미생물이 활동을 하는 미생물이다. 그래서 액티베이티드 슬러지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가라앉은 미생물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에어레이션 탱크에 미생물이 활성화된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보내지고 일부는 이제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이 과정에 있는 그 공정이 뭐냐면 이 소화조라고 해서 다이제스트 탱크라고 그럽니다. 슬러지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주로 미생물이 할 일이 끝난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하수하고 산업폐수의 특성에서 그러면 어떤 공정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입되는 하수 또는 산업폐수의 어떤 성질을 활용을 해서 공정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하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TS라 그래서 솔리드 고형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suspended solid 부유물질, 그 다음에는 dissolved solid 용해성 물질,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질소, 그 다음에 알칼리도, 오일, 뭐 이런 것들인데, 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BOD입니다. BOD, 5-day biochemical oxygen demand에 해당되는 이런 성분들을 이제 제거하는데, 이게 결국은 미생물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은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몸집이 커지고 무거워지면은 더 이상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을 버려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동안에 미생물을 이제 활성 슬러지, 액티베이티드 슬러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마찬가지로 산업폐수의 구성으로 보면 푸드 프로세싱에 주로 들어있는 게 BOD 성분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가공업에 해당되는 배수에서는 이렇게 많은 BOD 성분을 내면서 그 다음에 COD 성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와이너리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 성분들은 주로 이제 COD 성분이고, 그 다음 치즈, 그 다음에 오일, 그다음에 이런 종류가 일반적인 생활하수의 구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의 유량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까 본 대로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하수이고, 그 다음에 병합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처리를 한다면 산업폐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 침투수 유입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하수관이 틈새가 있는 갈라진 틈이나 그 다음 접합 부분에서 이제 빠지기도 하고 지하수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침투수 유입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수, 아까 그림을 본 대로 비가 올 때는 도시에 포장되어 있는 면적에 내리는 강우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우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수량 자료 분석을 하게 되면 유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가정하수의 전형적인 시간별 변화를 보면 사람이 활동을 하는 시간과 활동을 하기 이전 또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유입되는 유량이 상당히 다릅니다. 새벽 3시에서부터 한 5시까지는 사실은 유입되는 유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샤워를 하고 그다음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또 발생을 하고 이렇게 보면 아침이라기보다는 이 새벽에는 점점 유입유량이 줄어들다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다음에 일을 별로 하지 않는 그 시간에 가장 최저의 유입유량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11시쯤 10시 반에서 11시쯤이 가장 많은 하수유량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유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또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시간에 유입되는 유량이 상당히 많은 그 시간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유기물질이 발생량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선 BOD 농도와 플로레이트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침이라기보다는 새벽 3시부터 한 5시까지는 유입유량이 상당히 줄어들다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아침 식사 끝나고 일을 하러 갔을 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점심 식사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전형적인 이런 곡선이 유량과 더불어 BOD 부하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곡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질량 부하라는 것이 뭐냐면 질량이라는 것은 매스 로딩입니다. 매스 로딩. 그러면 이 물질 부하는 농도 곱하기 유량입니다. 농도는 미리그램 퍼 리터이고 유량은 갤런 퍼 데이 또는 큐빅미터 퍼 데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큐빅미터 퍼 데이. 이렇게 되고 이제 물질 부하를 킬로그램 퍼 데이하고 물질 부하는 파운드 퍼 데이로 표현하는데 농도 곱하기 유량은 이 단위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물질 부하의 결과의 식을 가질 수 있냐면 킬로그램 퍼 데이로 표현이 됩니다. BOD 성분도 킬로그램 퍼 데이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수 처리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처리 공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하수 처리장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 뚜껑이 덮여져 있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오픈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체가 눈에 보입니다. 회전체는 일반적으로 침전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네모로 정방형으로 표현되는 것이 주로 포기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이 덮여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일종의 다이제스션 리액터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죠. 가스가 유용한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수집해서 쓰기 위해서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폭기조가 주된 반응조인데 그게 장방형으로 생겨 있으면서 산소를 공급을 한다 그랬습니다. 공기에 compressed air를 공급을 하면은 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미생물에게 전달이 돼서 결국은 유기물 표현을 우리가 탄소 C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공급된 O2 그럼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이 CO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빈 통일 때 이렇게 생겼고 이게 뭐냐면 이게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이 차서, 이게 이 물에 유입되는 하수와 미생물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조로 본다면 이런 반응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침전을 시켜야 되는 이런 반응조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처리고 되고 난 다음에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그런 반응조도 있고, 그 반응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를 다이제스트하는, 소화하는 소화조의 반응조도 있고, 그럼 그럴 때마다 쓰는 반응조는 어떤 반응조를 활용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보면, 우선 회분식 반응조라 그래요. 회분식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보통 이제 밥솥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추 리액터라 그래서 한 번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밥이 완전히 다 비워진 상태에서 다시 쌀을 넣고 물을 넣고 온도를 이 가열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밥을 만들게 되는 이런 반응조를 우리가 회분식 반응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이런 어떤 물이 유입수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연속 흐름 혼합 반응조라 그럽니다. 이 화공에서 얘기하는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연속 흐름 혼합 반응조라고 하는데, 이 환경공학에서는 완전 혼합 반응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주로 활용이 되는 반응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흐름 반응조라는 것은,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 이 플러그 벽에다가 이제 그것을 꽂으면 전기가 유입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관형 흐름 반응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플러그 흐름 반응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직렬형 완전 혼합 반응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내용이 충전상 반응조. 역시 이게 실제로 반응의 효율을 위해서 어떤 반응조를 선택할 건가, 그 다음에 유동상 반응조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회분식 반응조. 이게 배추 리액터라고 그랬습니다. 배추 리액터. 이 처음에 빈 통에다가 유입수를 넣고 미생물이 있는 상태에서 믹싱을 한 후에,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모두를 끄집어내는, 그야말로 한 번 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한 번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분식 반응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완전 혼합 반응조라는 것은 뭐냐면, 유입수가 있고 유량이 있고 처음에 농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막 혼합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일정량이 들어오고 일정량이 나갑니다. 결국은 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동일합니다. 그 동안에 미생물이 활동을 하게 되고, 들어왔던 농도가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농도가 완료됐을 때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 혼합 반응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lete mix reactor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수략적 체류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볼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반응조의 볼륨입니다. 반응조의 용적을 유입유량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게 큐빅미터고 이게 큐빅미터 per day 또는 per tim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 타우가 수략적 체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타우는 V를 Q로 나눈 것을 우리가 수략적 체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혼돈하지 않게 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략적 체류 시간은 물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런 반응조에서 또 이런 반응조에서 슬러지가 머무는 반응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SRT, 슬러지 리텐션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력적 체류 시간을 하이드롤릭 리텐션 타임이라고 그러고, 슬러지가 머무는 시간을 슬러지 리텐션 타임, SRT, 이것을 HR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타우가 HRT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수 처리의 맨 나중에 사용하는 소독에 사용하는 반응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플러그 흐름 반응조라고 합니다. 플러그 흐름 반응조는
여기에서부터 소독액이 유입이 되면서 유입수가 반응조를 통과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웃플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 끝까지 이거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어있는 플러크럼 반응조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플러크럼인데 염소 접촉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미생물이 여기 있다고 보면 여기 또 유입 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면서 이 농도가 C0에서 C로 줄어드는 이런 반응조. 이거는 플러크럼인데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플러크럼 반응조는 그럼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한번 이 유입이 되는 이 반응조에 미생물이 남아 있을 경우에 공공수용으로 내보낼 때 반드시 이것을 제거를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모식도로 그려서 하는 것을 플러크럼 반응조의 수략적 분석을 위한 이제 개념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거 우리가 맥동류라고 합니다. 플러크럼을 우리말로 맥동류라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뒤따라오면서 또 한 번 넣으면 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소독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또 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또 이건 나가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맥동류라고 그럽니다. 플러크럼 우리말로는 맥동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밸런스라고 하는 질량 수지 분석을 합니다. 질량 수지 분석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매스 밸런스를 세울 때 그림을 흐름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부피의 경계를 그려서 이 말은 이 경계를 그려서 유량이 어떻고 유입수가 어떻고 유량이 어떻고 내보내는 수질이 어떻고 여기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계라 그럽니다. 질량 수지, 매스 밸런스의 한계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그림이나 흐름도 위에 모든 적절한 자료값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 계산의 기초가 될 만한 기준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물학적 처리가 일어날 건지 화학적 반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 혼합 반응조인지 플러크럼 반응조인지에 관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물질 수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물질 수지 분석에 해당되는 기초의 밸런스를 보면 우선 반응조에서는 유입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출이 되는 양 이거 Q 값입니다. 그죠? 이 Q 값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됩니다. 그 다음 이 특이한 것은 이 생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매체가 일을 하게 됩니다. 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농도, 초기 농도를 최종 농도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뭐냐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이 반응물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이 어떤 양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 생성입니다. 그럼 결국은 유입 빼기 유출 플러스 생성 이렇게 됩니다. 이거 빼기 빠졌습니다. QC0 빼기 QC 플러스 RC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노테이션을 보면 우선 이제 DCDT라는 것은 아주 미분을 한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농도의 변화. 농도는 밀그램 퍼 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per time 되어 있습니다. V는 부피고 Q는 유량입니다. C0는 농도이고
C도 농도이고 Rc는 1차 반응 속도 상수입니다. 자, K 값이. 자, 그래서 이 단위가 V는 큐빅미터이고 dc over dt는 gram per cubic meter, 이제 밀리그램 per 리터. 그 다음에 dt는 time, second. 이렇게 표현합니다. K는 S분의 per time입니다. 결국 단위를 점검하면 결국은 뭐냐면 gram per second. 단위 시간당 어떤 농도로 변하게 되었느냐 이런 겁니다. 이 전체의 디멘전하고 이 전체의 디멘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말은 Q 곱하기 C0는 물질 수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추적자 흐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 흐름, 이 플러그 흐름 반응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염소 접촉조에서 주로 사용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플러그 흐름 반응조로 할 건지 아니면은 완전 혼합 반응조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분산수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인덱스라고 합니다. 모릴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 모릴 디스트리뷰션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MDI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술에 사용되는 반응조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추적자가 처음 나타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추적자의 농도가 가장 높게 관찰되는 시간이라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추적자는 뭐냐면 염소 소독을 처음 주입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농도이겠죠. 가장 높은 농도가 여기서부터 점점 밀고 가겠죠. 뒤에 유입수가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 따라오는 유입 유량 때문에 최고의 농도는 위치적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적자가 처음 나타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추적자의 농도가 가장 높게 관찰되는 시간 제일 첫 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추적자의 퍼센트가 있습니다. 10%, 50%, 90%가 반응조를 빠져나가는 시간인데 이 반응조에서 보면 이 제일 처음에 유입 유량에서 추적자, 그러니까 소독액을 넣었을 때는 이때의 농도가 가장 높겠죠.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쭉쭉쭉 지나가면 이 농도를 데리고 다니는 유입 유량에 관한 것이 이 끝까지 가면 이 반응조를 지나치게 되겠죠.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이 나머지 이 반응조에서의 추적자, 그러면 소독액의 농도는 점점 줄어들겠죠. 여기가 가장 높고 여기가 가장 낮겠죠. 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T10, T50, T9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적자라는 것은 소독액입니다. 소독액의 90%가 반응조를 빠져나가는 시간, 이것을 T90. 처음에 추적자가 10% 남아있을 때, 자, 이것을 모릴 분산수에서 모릴 디스트리뷰션 인덱스라고 합니다. MDI. 그래서 T90을 T10으로 나눈 것. 그 다음에 정의된 부피 효율은 MDI 1을 이 분모에다가 MDI를 놓고 1을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플러그 흐름 반응조를 사용을 할 건지 완전한 반응조를 사용할 건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모릴 분산지수 MDI는 P90 나누기 P10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로그 확률 그래프상에서 90%의 100분위가 그 다음에 10% 로그 확률 그래프상의 10% 100분위수 값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모릴 분산지수의 MDI의 완전 혼합 반응조하고 플러그 흐름 반응조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겁니다. 이상적인 플러그 흐름 반응조에 대한 MDI 값은 1이고 완전 혼합 반응조에서는 약 22. 그럼 결국은 1보다 더 크면 점점 완전 반응조에 가까워진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높을 때는 완전 혼합 반응조의 반응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피 효율이라는 것은 어떻게냐? 1 나누기 MDI로 계산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염소 접촉조, 염소 접촉조로 보면 결국은 이걸로 보면 P10과 이게 뭐냐면 이게 P10 여기가 아니라 사실 여기입니다. 140번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140번 그 다음에 P90 확률입니다. 확률 90에 관해서는 P90는 180분입니다. 그럼 결국은 180분 나누기 180분 나누기 140분 합니다. 180분 나누기 140분 하게 되면 140분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한 눈금이 첫 번째가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돼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 100, 그 다음에 200, 3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몰일 분산 지수 MDI는 P90이 얼마였을까? 190분이었습니다. 요게 200분이거든요. 요게 200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 110, 200이거든요. 200, 300인데 200의 바로 밑에니까 180분입니다. 180분. 그 다음 P10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P10. 요게 200분이니까 이게 150보다 조금 밑이니까 140분. 그래서 1.29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피의 효율을 결정을 하면 1을 1.29로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78%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염소 접촉조에 대한 MDI 값이 매우 낮습니다. 2.0 이하의 MDI 값이 효율적인 설계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부피율이 매우 높은데 이것은 이 플러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완전 혼합 반응조를 결정하는 것이 실제로 몰일 분산 계수를 나타내는 이 그림에서 이 수치를 구해서 P90와 P10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타임에 P10을 가지고 이 식에 값이 22에 가깝다면 그것은 완전 혼합 반응조이고 이건 겨우 2 근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크럼 반응조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